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이다. 즉 무엇이 범죄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떠하다라는 것은 형법에 관한 것이고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고,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범죄가 무엇이고 형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하죠. 즉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죠. 형법에서는요. 그런데 형법도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로서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법 아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형사 절차에 관한 법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부과하고 실행 나가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절차법이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연 범죄인가 아닌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범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에 해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재판 결과 부과하는 것이죠. 수사를 해서 수사를 종결짓고 공소를 제기하든지 제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면 이제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그러죠.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고 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이제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있죠. 수사 주체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재판을 하죠. 기소는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고요. 기소되고 나면 검사가 이 공판을 유지를 쭉 해 나가 봐야 돼요.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절차를 공소유지라고 합니다. 공소유지. 물론 전국적으로 유죄가 될 것인가 무죄가 될 것인가는 재판이 끝나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유죄 판결 선고받아도 상소심에서 무죄로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판결까지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제 피고가 되죠. 이렇게 삼각관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범죄 입증에 대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죠. 자기를 방어해야 되죠. 검사 쪽에서는 범죄자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피고인 쪽은 이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거죠. 법률적인 지식인인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기평등의 원칙이라 하죠. 이런 재판 과정을 거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하겠죠. 그 다음 선고 난 뒤에는 이제 상소 제도가 있는 거죠. 물론 비상구제 절차도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 참여 재판도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 뭐 수사 전에는 내사 단계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사, 수사, 공소제기, 공판 절차, 상소 절차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뭐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이렇게 이론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 구조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법 조문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절차에 관한 것이고 수사, 재판 절차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국가 권력이라는 게 대두되는 것이고요. 국가 권력. 국가 권력을 다른 말로 하면 공권력이라고 해요. 형벌권을 행사라고 할 수도 있죠.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법에서는. 근데 문제는 범죄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형벌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벌권 부과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범죄자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벌을 하는 거죠. 형벌을 부과한단 말이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게. 기본권이라는 헌법상의 본질적인 규정을 어기면 안 돼요. 국가 형벌권 행사 절차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고요. 그게 왜 그게 나오는가? 왜 임의수사가 무조건 뭐 범죄자면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범죄자이다라고 단정한다는 것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는 이상 범죄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또 범죄자다라는 단어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만 범죄자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과 똑같은 주권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본권의 주체죠. 주권자고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그 점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직무를 행하든 간에. 왜? 공무원이 행하는 법이 다 행정법인 건 맞아요. 공법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공법 위에 헌법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야간에 전조등 켜지 않고 산길을 달리는 자동차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법적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 인권은 더더욱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조항과 국가 권력 행사라는 이 조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거든요. 예, 헌법이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유지 측면에서 제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형사범위니까 질서 유지 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또 국가 안전보장도 들어갑니다. 공공복리도 들어가고요.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게 법률로서만 가능하죠. 또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 37조 2항에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기본권 보장과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비례의 원칙을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어떤 곳에서든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헌법은 필수 과목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은 법치국가예요. 현대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왕권국가가 아니고 깡패 국가는 더더욱 아니죠. 현대 법치국가입니다. 현대 법치국가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냥 눈만 뜨면 현대 법치국가라고 생각하셔야죠. 공무원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 원리를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헌법을 위반하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지도자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도 현대 헌법 원리에 맞게 형사 절차가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검사도 법관이고 변호사고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도 마찬가지고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피해자도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모든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 서두에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요 형사법 당본인데요. 굉장히 얇아요.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목차에서는 첫 편에 형사소송법의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법원이 뭔가,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의 근거가 뭐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조항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개별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파트가 있고요. 수사는 임의수사, 강제수사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사 종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려면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분야가 있습니다. 증거 부분은 증거로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증거 능력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라는 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이 어느 증거를 채택해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심정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증명력이라 힘. 증거 능력은 자격이에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밥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입니다. 증명력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섭취함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라는 힘이에요. 힘. 증명력은 힘이에요.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대학 졸업을 했는데 법대 졸업을 해놨던 구분을 못해요.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라 해서 모두 증명력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서 증명력을 획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말 자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증명력은 힘이다. 힘력자 붙인 겁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자, 그러면 위법 수집 증거는 증명력이 있을까요? 증거 능력이 없을까요? 판단하세요, 이제. 예. 판단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법학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단어 몇 개는 외워야 되죠, 당연히. 예. 그러나 모든 걸 외워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 절차. 예. 그 다음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절차, 공판 절차라고 그럽니다.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거. 날을 잡아야 되죠. 공판 기일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상소나 비상구제 절차가 있고요. 또 특별 절차도 있습니다. 뭐 약식 절차라든지 뭐 소년범 또는 뭐 배상명령, 적결심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검경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파트도 새로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의 이념을 알아야 돼요. 헌법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 규정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원리로 해서 형사소송법을 조문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들이 나옵니다. 판결, 대부분 판례들이.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험은 99.99%가 대부분 판례 사건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요. 예. 헌법의 기본 원리 있습니다. 뭐 불이익 변경 금지라든지 진술 금지라든지 뭐 이런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분리 진술 거부권 고지라든지 적법 절차 이런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움을 받을 권리예요. 피고인이 도움을 받을 권리, 법률적으로 도움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형사 절차가 왜 이렇게 이런 조문들이 존재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법 기술적으로 법 조문이 어떤 것은 항고할 수 있다, 항고 못한다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좀 봐야 돼요. 그럼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숙지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법은 뭐 형사소송법에서는 뭐 크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나왔을 때 절차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친고죄라든지 또는 뭐 조세범 같은 경우는 기관장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적법 유효하게 돼요. 그런 관계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수사, 공판, 상소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국가 형벌권을 부과하는 절차다라는 것이고,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하고 충돌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헌법, 형사소송법 이게 연관관계를 이해해야 판결이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미란다 원칙이잖아요. 미란다 원칙. 그 적법 절차에 관한 근거된 사건이거든요. 미란다라는 미국의 청년이 그때 뭐 20세 중반이었는데 강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그 여성도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고 지목을 했고요. 또 범인 자신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어요. 시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체포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 온 국민이, 미국 국민이 깜짝 놀랐죠. 예. 진범을 보고 무죄라고 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충격이 컸던 겁니다. 왜?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범 맞다라고요. 첫째, 판결문에서 진범이 맞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범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미 국민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 방면해버렸다. 왜 그러면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가? 체포할 때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변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변호인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그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수사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재판 자료를 아무리 검토해봐도 그 부분에 규정이 조사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범은 맞지만 무죄다 이렇게 방면해버린 사건이 미란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 미란다 원칙이 미국 수정 헌법에 들어가고 판결의 내용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헌법 12조에 정면으로 탁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과거에 무조건 범인 때리잡는 시대하고 지났습니다. 이 헌법적 원리 하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힘으로만 제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법적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책에서는 간단해요. 책에서는 간단해요, 여러분. 요 한 페이지 요게 다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놔두면 이건 시험에 나왔네, 이거는 안 나왔네, 옆에서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경찰 2차에 나왔구나, 2010년도에 나왔거나 2009년도에 나왔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형사소송법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 이 말이 제일 쉬울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뭐냐?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의 존재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헌법에도 그 내용이 있고 형사소송법이란 법전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헌법적 내용을 보면 우리 책에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책에 보시면 23가지 정도, 23번까지 번호 적힌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요 정도 책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형사 절차 법정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절차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절차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수사기관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라고 합니다.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되면 가장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국민 기본권이 가장 많이 침해돼요. 그러니까 자의적 행사를 방지해야 되죠. 그러면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기본권을 보호하게 돼, 인권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 절차가 중요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해두자, 절차를 법률로 정해두자라는 것이 법정주의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되고 그 절차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헌법 12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사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것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수사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로 하는 수밖에 법률로 정해줘야죠. 법정주의. 법률에 근거하라. 이런 것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 해요. 법에 근거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현대 법치국가의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또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죠. 법률 우위의 원칙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불이익진술 거부권. 자기 방어할 사람 자기밖에 없거든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말 안 해도 좋아라는 겁니다. 예. 말하는 것도 괜찮지만 예. 안 해도 좋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이익진술 거부권이 없다고 판단해 보세요. 무조건 말하도록 한다고 의무적으로 해두면 예. 고문 폭행할 거 아닙니까?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강제력 동원해가지고 뭐 찢고 뽑고 태우고 찌르고 해보세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견뎌내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인데 인간도. 과거에 형틀 봤습니까? 의자 하나 딱 해놓고 나무 의자 해놓고 밑에서 못을 박아 올려 앉혀가지고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의자에서 튀어나온 모든 못들이 온몸을 등에서부터 엉덩이에서 다리로 다 찌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꾹 눌리면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든가 대답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되는데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방법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 존엄성 침해예요. 인간 존엄성이란 단어는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하지 말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200페이지 논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인간 존엄성은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무리 미운 놈일지라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뜻이죠. 예. 감정하고 인간의 존엄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죠. 또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고문금지예요. 인간 존엄성 침해 조항이거든요. 고문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수사하려면 영장, 압수수색, 영장주의죠. 또 체포, 구속, 영장주의죠. 예,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체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발부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누구밖에 없다. 범죄 피의자는 피고인까지 형사 절차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 받을 권리입니다, 이게. 통지하게 할 권리. 그리고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체포구속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 청구권이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하고 구속되고 난 뒤에 적부심사하는 것하고 또 별개거든요. 그 양자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 자, 범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범행이 맞다라고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유죄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백만으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백이 나오도록 그 자백에 이르기까지 암실에서 독실에서 고문실에서 얼마나 지어받겠습니까? 자백만 하면 되니까요.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제일 편하죠. 몇 대 지어박으면 말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학 수사 안 하는 거죠. 자백만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수사합니까, 그냥. 그래서 오직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못한다는 거죠. 왜? 자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 왜냐하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스스로 한 자백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표시한 의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의성 없는 자백을 유죄로 하면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배제시키는 것이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시키는 것이고, 또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다.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요거는 이제 증명력 문제예요. 요거는 증명력 문제. 자백 보강 법칙은 증명력 문제예요. 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헌법 조항이 보세요. 자,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신체 자유. 자,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세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주의죠. 그리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짧게 말해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법률주의, 적법 절차주의 이렇게 여기서 딱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불이익 진술 거부권, 고문 금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은 검사가 합니다.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사전 영장 제시가 원칙입니다. 자, 그 부분도 잘 거론합니다. 다만 현행범인 검거,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피 염려,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 또는 이죠. 둘 중에 하나죠.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를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 더 도피 염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영장을 제시해야 되죠. 사후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 부분입니다.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자, 이 문장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에요. 붙일 수 있다라고 다르잖아요. 이거 보세요. 할 수 있다고 다른 겁니다. 요거는 재량조항인데, 한다, 인다, 이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의무조항이다 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누구든지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란다 원칙이죠. 체포구속 할 때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인 적법 절차 내용이거든요. 또 체포구속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이유, 일시, 장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이런 거 보세요. 통지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시험 칠 때 이런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용으로 말씀드리면. 문장의 끝문장을, 지문의 끝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 반드시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인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 구속 당한 때. 체포된 피의자나 체포된 피고인이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다 한다는 거죠. 자, 피고인의 자백이 보세요. 자백은 자기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걸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로 자의로
자기 자신의 의사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민성 없는 자백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런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자백 배제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백 배제 법칙에다가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강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백의 보강 법칙. 이런 것을 거론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런 문장을 꼭 헌법 문장을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항상 법 조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기준으로 이런 보셔야 돼요. 이걸 공부하는 방법, 이게 정석인데 문제만 먼저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아니면 내년에 시험 칠 거니까 올해는 문제만 좀 보고 대충 한번 치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레이싱카를 운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내년에 레이싱카 대회 나간다면서 연습을 하는데 올해는 그냥 레이싱카 한번 타가지고 한번 그냥 1등 꼭 안 해도 좋아. 1등 당연히 못하죠. 연습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1등 합니까? 그런데 한번 경주에 나가보기는 하자. 이 생각에 왜? 죽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각오하는 사람은 자기 방비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간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목숨을 그냥 바로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문제만 보고 나갔던 사람은 다음에 공부할 때요. 몇 문제 틀려서 나는 거기 도구마에 빠집니다. 나는 몇 문제 틀려서 그러니까 문제는요. 차근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10명 중에 1명이에요. 차분히 공부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헌법 원리를 알아야 되고 형사소송법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알고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제부터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20문제, 25문제니까 이게 간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20문제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책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20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우습게 압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설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당장 바꾸십시오. 헌법 기본 원리를 알고 형사소송법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판례도 구체적 사건에서 사건을 해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 사실은 짧게 문장만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논리를 알고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짧은 문장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야 추울 훈련이라든지 코너링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야 카레이스에서 순위에 들든가 말든가 하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실기 들어간다? 그거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사부절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자, 이 처벌은 행시법에 따라 범죄가 되어야 돼요. 이 행시법칙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일사부절인데요. 동일한 범죄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심리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일사부절. 한 사건을 2번 심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답을 드렸습니다. 일사부절에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일사부재는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사부재 위반 아니에요. 재판했다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외워야 할 게 뭐냐? 문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일사부재의 뜻이 뭐냐? 전제되는 것이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면 같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데 같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데 다시 그 사건 재판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예. 그 원리를 정확히 아시면 재심은 왜 허용되는지를 이해합니다. 왜? 다른 증거가 있거든요. 다른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확정 판결 자체를 흔드는 것이 나와야 돼요. 확정 판결을 흔들 수 없다면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데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문제예요. 왜 다시 재판 못해요? 확정 판결의 존속력도 기속력도 인정하지만 이중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자꾸 이중처벌이 된다면 삼중처벌, 사중처벌, 천번 만번 처벌 가능하다 이런 소리 되죠. 그거는 왕권 시대나 그런 짓을 하죠. 왕권 시대도 제대로 된 왕들은 그런 짓까지 안 합니다. 멍청한 것들이 욕심 많은 왕들이 그런 짓을 했죠.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죠. 이중처벌을 허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중처벌 되면 안 되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헌법에 딱 적어놓은 겁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시 기준인데요. 형사처분은 행위시 기준 법에 따라야 돼요. 이것도 크게 꼭 구분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헌법에 다 있잖아요. 이 원리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관이 제3자로서 재판하고요. 검사가 기소하고 피고인은 자기를 방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피해자 아버지가 범죄자, 법관이면 이 피고인은 죽어났죠, 이제. 해필이면 피해자 아버지가 해필이면 내 담당 법관이래, 이러면. 공정한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척 사유도 있는 것이고요.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나는 재판 안 하겠다라고 빠지겠다라고 하는 회피 제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아주 중요하고요. 불공정한 재판하면 안 되죠. 그거 자체가 벌써. 군사법원 재판 받죠. 군문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이고 공개재판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공개란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비공개해가지고 판결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범죄를 막 만들어버리고 아주 조작된 범죄, 조작된 판결이 나와가지고 아주 경미하거나 아니면 무죄자를 유죄자로 만들어서 평생 감옥에 살거나 죽게 만들거나 사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권 보장은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고 공개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에 딱 있는 겁니다. 왜? 과거 전제군주 시대 때 이런 짓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이렇게 헌법 27조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12조하고 27조는 헌법에서 형사법의 가장 기본 조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무죄 추정 받을 권리, 무죄 추정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고가 아니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권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가진다. 이게 재판받을 권리예요.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에서도.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법에서 이 신청을 거쳐야 하고 이 신청을 거치고 난 뒤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재판받을 권리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미루는 것은 바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그 점에서 그게 위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안 거치고 소송 바로 해도 되고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바로 해도 되도록 그렇게 기본권 보장을 하고 있는 게 기구가 있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것도 변하긴 합니다만은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진 헌법을 법적 절차,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게 현대 법치 국가예요. 그래서 헌법 모르고 법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나 형법과 민법은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헌법보다 먼저 발달한 이론이라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헌법적 규제를 바로 받습니다. 예. 바로 받아야 되고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헌법 조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법 조문만 소개시키는 것 같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책에는 이 법 조문 제목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법 조문의 내용도 여러분 보셔야 되고 또 밑에 판례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판례를 보셔야 돼요. 최근 판례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2020년도 작년 시험에 바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바로 나온 것도 있어요. 출제된 게 있다고요. 그래서 판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또 판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제로서 이 헌법 기본 내용은 알아야 돼요. 자, 군인 군문 아닌 국민은 27조 2항에서 뭐 이러이러한 몇 가지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재판 받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된다. 형사 피고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 받을 권리가 기본 원칙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 조문에 있잖아요. 자,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요거 중복됐네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장 정확한 목격자잖아요. 직접 당한 사람이니까. 범인하고 직접 맞닥뜨린 사람이잖아요. 물론 범인을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이 범인과 직접 당한 사람이거든요. 자, 형사보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잘 알아야 됩니다. 구금되지 않았을 때는 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데 구금되어 있었는데 불기소 처분받거나 구금되어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억울하게 구금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법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습니다는 뜻이고요. 국민의 이 부분인데 2항. 37조 2항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이 모든 자유와 권리가 기본권인데요. 기본권은 일단 보장됩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세 가지만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 돼요. 다른 사유가 추가되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필요성.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뜻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해요.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게 공익이에요, 공익.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법률로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사익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말이 보세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근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나치면 안 된다.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즉 지나치면 안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라든지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이렇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 동의 받으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체포될 수도 있고요. 현행범은 동의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외하는 거잖아요.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될 수가 있는 자리인데 이 부분은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회란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 대통령의 형사소수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두 종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는 소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공개주의죠. 예.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정질서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판결은 이런 이유로 공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예. 선고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문입니다. 헌법소원권 있죠. 이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법원 제청에서 법률의 위헌 심사 여부,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관의 권한쟁의 부분, 위헌 여부,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그리고 헌법소원.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는 국가의 공권력 또는 그 거부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를 다 마친 경우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해요.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자, 직접 기본권 침해 당한 자가 국가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로 인한 것이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최후 방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제 판결문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여기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